그 시간에 야학을 하고 계셔서 그게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시고 소소한 일을 버리지 않는 저도 옆에서 몇 년째 같이 보면서 정말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김승혁 대표신데요. 안산에는 사단법인 너머라는 곳이 떼골에 있습니다. 저기 선무동 아시죠? 떼골. 그곳에 이제 고려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그곳에 이제 사단법인 너머를 같이 설립을 했었고요, 운영을 해오다가 그 안산에 우리가 오늘 갈 그 대학동에 한 5,000명 이상, 지금 얼마가 되는지 뭐 강의 시간에 알려주시겠지만 5,000명이 넘는 그런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집단 거주 지역인데 그곳에 미르라는 그 고려인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 대표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나머지 자초지종은 그 우리 강사님한테 얘기를 들으시고요. 우리 그 큰 박수로 김승혁 강사님을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일하게 대한민국 고려인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었어요. 근데 안산에서도 아무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곳에 고려인 마을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시에서도 잘 모르고 이걸 알려야겠다 싶은데 방법이 딱히 없어서 그때 당시 만든 고려인들에 관한 짧은 논문이고요. 이거 보시고 난 다음에 고려인 농부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 곁에 지금 와서 살고 있는가, 그 역사와 현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때 2012년 당시에 떼꼬리 한 2천여 명 사신다고 했는데 지금은 안산에 2만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한 10여 년 사이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떼꼬리 가장 크고요. 거기가 한 10,000여 명 이상 사시고, 그리고 이쪽 상록구 사동에 끝에 한 6천여 명 이상이 사시고 계십니다. 예, 고향마을인들 때 그분들은 사인 고려인분들이라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8만여 명 이상의 고려인들이 한국에 들어와 살고 계신데 그 중에 2만이 살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고려인들 분포사회의 중심지는 안산이 되고 있습니다. 안산에서 고려인센터를 만들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까레이스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까레이스키라는 말은 러시아 말로 한인이다, 한인이야, 한인이에요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한국 사람은 러시아 사람들이 유준의 까레이스키라고, 남쪽의 한인이야, 유준이가 남쪽이라는 뜻이고, 북쪽의 북한 사람들은 북한의 한인이다 해서 시베르네이 까레이스키, 욕이 아닙니다. 그 러시아 말이 그 스키가 많아요. 그리고 시베 부르고 스바스가 부르고, 우리가 듣기엔 좀 거칠고 욕 같은데, 그래서 이제 농담처럼 러시아 말 못하는 사람들이 러시아 말 흉내내면 이놈의 시키 저놈의 시키 그러는데, 그 스키라는 게 사실은 형용사, 러시아 말로는 형용사형으로 말이 끝나거든요. 끝낼 수가 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지역에 사는 한인들을 루스키 까레이츠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한인들. 러시아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지역적으로 구분해서 남쪽의 한인, 북쪽의 한인, 러시아의 한인 이렇게 부르고, 통틀어서는 까레이스키, 한인들이야. 그 러시아의 한인들은 스스로를 고려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97년에 러시아에 처음 가서 고려인 동포들을 처음 만났는데, 나는 고려 사람이요 그러시더라고요. 왜 고려 사람이지? 고려 시대에 한 500년 전에 망했던 사람들이 같이 살다 남은 사람들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뒤져보니까 그 고려인들 스스로 자기 옛날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조선 사람이라고 하다가 나라가 망한 다음에는 나는 망국의 식민이 되기 싫소. 지금 와서 살고 있는 러시아 이 땅이 옛날에 고구려 땅이었고 가래 땅이었고 우리들 땅이었기 때문에 나는 고려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겠어 하면서 의식적으로 캠페인처럼 쓰던 말이 굳어진 겁니다. 그래서 조직을 만들면 고려혁명당, 고려신문, 고려사관학교 이렇게 의식적으로 고려라는 말을 써서 현재 일반 명사처럼 되어 있는 거고요. 까레이스키란 말도 사실은 코리아, 고려에서 온 말이기도 하고, 스스로는 이제 고려인이라고 부르시고 있고, 이 근대의 한인사를 놓고 보면 나라 1000년 이상을 우리가 반도에 갇혀 살다가 근대가 되면서 최초로 반도를 건너서 대륙으로 가서 정착을 하고 마을을 만들고 산 대륙 이민사의 첫 장을 떼신 분입니다. 오늘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넘어가서 거기서 살게 됐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한국까지 와서 어떻게 살고 계신가, 그 얘기를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이걸 보시면 이제 좀 이해하기가 편하실 텐데, 조선 말기에
두만강을 건너서 이쪽으로 가신 분들이 지금 고려민이 되신 거고, 이쪽으로 가신 분들이 조선족 분포들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다 이 북간도 만주 지역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 시대 때는 옥저가 있던 땅이었고요, 발해가 있던 땅이었어요. 우리 교과서에서 옥저는 두만강 밑에 있었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실제로 연해주에 가면 옥저 유적들이 발굴이 됩니다. 발해 유적에서 한 5cm만 파고 들어가면 옥저 유적이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인들이 살던 땅에 나라가 망하고 없어지면 다시 한인들이 와서 살고 했던 거죠. 그곳에 고려인들이 다시 가서 이제 살게 된 겁니다. 그런 연으로 스스로를 이제 고려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쪽 지역이 한인들이 살기 전에 청나라 지역이었는데, 청나라에서 봉금령으로 묶어놨던 땅입니다. 봉금령이라는 건 봉은 봉황, 금은 금지한다, 명은 명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봉황이 나타나서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명령이 봉금령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청나라 시조가 이쪽 지역에서, 연해주 지역, 이 북간도 간도 지역 이쪽에서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신성한 땅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황제가 태어난 땅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출입을 하지 말아라 하고선 비워놓은 겁니다. 청나라 시대 때는 이쪽 지역에 사람이 살 수가 없었어요. 이 조선 농민들이 배고파서 몰래 가서 농사를 지으면, 두만강 넘어서 농사를 지으면 청나라 관원들이 잡아다가 곤장치고 내쫓거나 죽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북경조약으로 이 연해주 지역이 청나라 땅에서 러시아 땅이 됩니다. 어느 날 아침에 1864년 왔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지역이죠. 근데 러시아는 이 땅을 꼭 가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약을 맺은 게 북경조약인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편 전쟁 때 서구 열강이 청나라를 막 쳐들어오잖아요. 청나라가 아편 전쟁에서 패하고 막 급하게 달려갔던 것이 러시아 황실이었습니다. 러시아 황실에 가서 큰일 났다, 영국, 프랑스, 서구 열강이 몰려들어왔는데 나도 너희들처럼 황실을 유지하는 나라인데 러시아 황제한테 오는 겁니다. 우리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좋다, 내가 서구 열강들하고 잘 일을 끝맺을 수 있도록 중간에서 다리를 놔주겠다. 대신에 연해주 이 땅을 달라. 러시아가 요청을 해서 이렇게 맺은 협약이 북경조약입니다. 그때 당시 홍콩이 청나라 땅 홍콩이 영국으로 넘어가고, 프랑스 선교사들이 청나라에서 많이 죽었는데 그분들한테 보상을 해주고 이런 중재 조건들을 청나라가 다 수용을 하면서 이 땅이 러시아 땅이 됐고요. 이게 결정적인 한인들이 반도를 벗어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봉금령이 풀려버리는 거잖아요. 그 지역에 가도, 연해주 지역으로는 넘어가도 사람이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정치적 환경이. 게다가 1860년대에서 10년대까지를 이제 우리 한인이 1차 시기로 보는데, 이때 당시 조선 끝에 함경도 지방에 있는 큰 가뭄, 홍수가 계속돼서 그 기아와 참상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령실기라는 책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배가 고파서 굶어 죽느니 저 두만강 넘어가면 긴 땅이 있다더라, 청나라 가는 거 없다더라. 그래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 두 번째는
1900년대 초전 나라가 일본에 의해 뺏기면서 망하면서 독립운동을 해보겠다 하고 풍운의 뜻을 품은 사람들은 다 또 연해주로 갑니다. 첫 번째는 주로 한경도 지방에서 많이 갔고, 두 번째는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러시아 연해주편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가 사할린 강제징용인데, 사할린은 연해주에서 조금 더 동북쪽으로 있는 큰 섬인데, 이건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간 겁니다. 거기 가서 석탄 캐고 강제 노동을 했었죠. 역사가 약간 차이는 나지만 크게는 이렇게를 한인들의 대륙으로의 1차 이주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망하고 배고프고 쫓겨난 거죠. 쫓겨나서 나라 찾겠다고 떠돌다 정착한 곳이 연해주와 만주였던 겁니다. 아령실이라는 책은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셨던 개봉을 하는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 그 러시아령의 실제 기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령에서 일어난 일들을 실제로 세세하게 기록한 책인데, 이 책에 이제 그때 당시 1차 이주 당시의 상황이 세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상선 하나가 두만강을 가다가 이제 좌초를 한 거예요. 함경도 지방, 경흥지방 마을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구조를 한 게 아니라 그 배에서 이것저것 식량들이니 뭐니 다 훔쳐갖고 와가지고 그걸 먹은 겁니다. 미국이 이제 조선에 항의를 했죠. 그래서 조선 관원들이 그걸 조사하고 온다는 소문이 듭니다. 마을 주민 전체가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해서 여기 남아있다가는 관원에 잡혀서 곤장 맞아 죽거나 아니면 굶어 죽는다. 저 두만강만 넘어가면 아라사 땅이 됐는데 빈 땅이 있다더라. 이제 소문이 돌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을 전체가 집단이 들어요. 이게 1864년 상황입니다. 러시아 그 문서 보관소에 그때 당시 한인들이 누가 이주를 했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왔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연해주 일대를 개척을 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공급용으로 묶여서 사람이 안 살던 황무지였고, 러시아 땅에 대해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군인들만 와 있던 곳이거든요. 농민이었고. 그래서 빈 땅을 개척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짓고 제일 먼저 한 일이 학교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연해주 지역에 200여 개가 넘는 곳곳에 한인 학교들을 만들고, 그 한인 학교에 보낼 선생님을 양성하기 위해서 고려 사범학교를 만들고, 이게 그때 당시 1933년 당시 사범학교 선생님들 사진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인들을 받아주는 게 그 사람들한테 이득이었었어요. 뭐 러시아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연해주를 차지를 했는데, 그래서 멀리서 군대까지 보냈는데, 제일 큰 문제가 이 군인들은 농사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군량미를 다 서쪽에서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엄청 많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농사 잘 짓는 사람들이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떨어졌던 거예요. 서로의 이해관계가.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 테니 여기서 정착하고 농사 져라 라고 러시아는 했던 거고, 우리 한인들은 땅을 개간하고 먹고 살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땅이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아주 급속하게 연해주의 한인사회 한 20만 정도 되는 한인사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때 당시 우리가 기밀공익선서에 보면 뭐 3천만 결의 되잖아요. 3천만에 20만이 넘어갔으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이분들이 몇 년 후에 다 대부분 돌아가시고,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이주되기 전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다 잡혀서 처형을 당하대. 이따 이주 과정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과정에서 고려인들이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게 우리 말을 잃어버렸어요. 실제로는 나라를 빼앗겼을 때 민족 교육의 근거지를 연해주로 옮겨와서 계속 학교를 세우고 우리 민족 교육을 했거든요. 우리말을 살려 쓰고. 근데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이주되면서 적성민족으로 낙인이 찍혀서 우리말 교육을 못 받을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낯선 곳에서 살려면 자식들이 우리말보다 그 나라 러시아 말이 빨리 배웠어요. 그래서 고려인들 얘기 들어보면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히려 우리말을 못 쓰게 했대요. 너 빨리 러시아 말 배우라고 러시아어를 쓰게 해요. 그러니까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데 실제로는 이분들의 탓이 아니죠. 역사가 그렇게 이분들을 몰아갔습니다. 지금도 이 문제 때문에 한국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외국 나가서 이민해서 살 때 그 나라 말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하고 교육받고 살려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신 거죠. 하지만 이제 이분들의 탓은 아니라는 이분들 역사 속에서 또 빼놓지 않고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독립운동사입니다. 연해주가 독립운동의 병창기 근거지가 됐던 이유는 그때 당시 러시아와 일본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러일 전쟁을 치르면서 러시아가 자존심을 부리기도 했고 일본하고 또 언제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그런 정세였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한인들이 죽어라고 일본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죠. 얘네들을 잘 조직하고 훈련시켜서 전투를 시키면 되겠다. 한인들은 또 이렇게 마음 놓고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연해주 말고. 만주 지역도 그때 당시 청나라가 독립을 아니라 일본 눈치를 봐야 돼요. 왔다 갔다 만주와 연해주를 오가면서 독립운동을 하셨지만 연해주만큼 독립운동의 기지로서 적합한 곳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사에 내놓으라 하는 과목들은 다 연해주, 우리가 알고 있는 안중근 선생님도 연해주와 만주를 오가면서 활동을 하셨고, 얼마 전에 개봉했던 그 봉오동 전투 홍동도 장군님은 고려인 독사에서 아주 유명한 국민 영웅이시고, 또 이상철 선생님, 그 13도 오군을 만들어서 국내 진공작전을 하려고 했던 유인석 선생님 등등등 아주 많은 분들이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을 하시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아주 열심히 싸우셨고, 실제로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고 있는 그분들보다 더 중요한 분들은 그 월사금 쪽에서 민족학교에 돈 보태서 독립운동하라고 없는 돈에도 돈 모금해서 주셨던 농수산인 고려인분들이세요. 이름 없는 그분들이 상품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독립 여러분들이 나타나서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뭐 독립운동가만 있었겠어요. 고려인 농포들은 전부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어폐는 있는 거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이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당시 그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마음의 뜻을 우리가 좀 역사를 알아가다 보면 좀 느끼게 됩니다. 이 사진들이 이때 당시 이제 보면 연해주 지역의 산 속에 파르티잔스크 러시아 말로 빨치산들입니다. 그 산 속에 들어가 살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봉오동 전투를 했던 분들입니다. 이 사진들이 이제 그분들의 명명인데, 영정들인데, 고려인 영웅들이죠. 우리가 알만한 분이, 이 강은구 선생님은 아시죠?
대한농민 단 해서 왜 서울역에서 폭탄 던지셔가지고 지금 서울역에 동상도 있죠. 이분이 이제 연해주 지역에서 고려인 노인 동맹단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돈을 모아서 젊은 청년들만 독립운동하는 게 아니라 나이 든 노인도 한다. 청년들은 좀 깨어나라 하고서 폭탄 투척을 하신 거고. 이분은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김스탄에 미친 알렉산드라라고 우리 한인 근대사의 최초의 여성 혁명가입니다. 여성이 그 시대에, 그 조선시대인데 그 시대에 남녀 평등과 사회 평등을 주장하면서 러시아 혁명에 투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러시아에 가면 이분 거리가 있어요. 이분을 러시아에서도 영웅이시죠. 우리 한인 역사 속에 최초의 여성 혁명가인데 잘 한국에서는 알려지진 않았고요. 그리고 아실만한 분이 이동영 선생님 초대 그 상해 임시정부 국무총리 하셨었죠. 그리고 홍범도 장군님도 그렇고 장지영 선생님도 시리아 방송대로 학생분들 사실은 조선에서 연해주 만주로 가면서 거기서 그 신문 주필을 하셨어요. 연해주에서. 그러면서 대몽운동을 보이셨고 그리고 주목해야 될 분이 사실은 이 최재형 선생님 이분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최재형 선생님이라고 가끔 다큐멘터리에 요새 들어서 이분을 좀 조명을 하시던데 예, 그죠? 잘 이렇게 조명이 안 되다 근래에 좀 조명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이분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인 게 독립운동사에서 여러분들 안중근 선생님이 야 우리 민족의 영웅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연해주로 갔을 때 이분이 만든 동의회라는 그 무령 단체에 우영장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참모총장급 되는 거예요. 그 의병단은. 그래서 이분은 원래는 그 아주 가난한 집의 아들이었는데 어렸을 때 가출을 해서 러시아 양자로 들어가서 러일 전쟁 시기에 러시아에 북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정주영 같은 큰 그 대기업을 이루십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돈이 무지무지 많았어요. 그걸 다 독립운동 그 동의회를 만들고 독립운동을 하는데 쓰신 거예요. 그리고 안중근 선생님한테 권총을 사주고 이토 히로부미를 죽일 수 있도록 뒷배 역할을 하신 분이 이분입니다. 실제로는 혼자 하신 게 아니에요. 조직적으로 했고 안중근 선생님 체포되면 변호하고 빼오려는 것까지를 다 주도를 하셨던 분이셨죠. 안중근 선생님 끝까지 배우를 안 가르치셨지만 이분이 배우셨던 겁니다. 뭐 독립운동 얘기하려면 뭐 오늘 밤을 새도 워낙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굵직한 얘기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이슈는 그 연해주에서 이제 20만이 넘는 우리 한인 사회가 형성이 돼서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서쪽권 모스크바에서 스탈린이 비밀 명령을 내립니다. 문서 한 장을 연해주 지역으로 공산당에 보내요. 그 비밀 문서 이름이 넘버 142832CC라는 문서인데 이 문서가 뭐냐면 1937년 가을에 연해주로 온 문서입니다. 극동 지역에 있는 한인 20만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주시켜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유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그 명령이 그래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20만이라는 사회를, 예를 들어 우리 안산 시민 전체를 어느 날 갑자기 한 5,000km 떨어진 낯선 곳에 이주를 시킨다 하면 그 말을 듣겠어요, 사람들이? 말 안 듣죠. 그러니까 먼저 한 게, 이 명령을 내리기 전에 먼저 한 게 지식인의 사전 처형이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사진 속의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뭐 독립운동 지도자, 한인 지도자거나 그러니까 여기 오늘 오신 분들 같은 분들이죠. 그 지역사회에서 말 꽤나 하고 영향력 꽤나 있는 사람들이다 싶으면 싹 잡아다가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사람들이 없어져요. 사라져요.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2,500여 명, 확인된 사람은 그렇고, 제가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에 관한 책을 읽은 고려인 역사가를 만나서 쭉 명단을 같이 정리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실종된 분까지 합치면 6,000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회를 중세 마녀 사냥하듯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무장해제를 시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강제로 이주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능했던 거고요. 소련이 망하고 나서 이제, 소련이 망하기 전까지는 그 강제 이주 얘기를 입 밖으로 낼 수가 없었어요. 이게 또 처벌받을까. 소련이 망하고 나서 고려인들이 이제 증언인데, 그 증언에 보면 그런 상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1935년 기식은 얼마 없었으나 당원이었고 노동 돌격대원이었던 작업반장이었던 우리 아버지는 체포당했다. 어머니는 집에 있거나 아버지를 따라 유형지로 가야했다. 유형지로 같이 가는 길을 택하였다. 유형 가는 사람은 아주 많았다. 그들을 가족들과 함께 모두 태우자면 차량이 그 50개나 필요했다. 강제 이주 상황인 겁니다. 기차를 타는. 남자들은 호위병들이 지키는 칸들을 탔고 식구들은 다른 칸을 탔다. 지금도 잘 기억하는데 살림들이 끝나고 조선 사람들이 난생 처음 보는 카자흐스탄의 반사막이 시작되었다. 낯선 토끼로 싸운 미우들이 눈을 꼴았다. 여자들은 더 참지 못하고 눈물을 자꾸 훔치더니 나중에는 통곡하기 시작했다. 고려인 신문에 난 걸 발췌를 한 거고요. 이 강제 이주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각서 28519번이라는 걸 또 하나 내려보는데, 이건 이제 실행각서 같은 겁니다. 강제 이주를 어떤 식으로 시켜라 라고 이제 아주 세세하게 기술을 해요. 일단 적성민족이라는 낙인을 찍습니다. 적성민족이라는 건 한인들은 적국의 민족이라는 거죠. 뻔하고 일본하고 싸웠는데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국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 국권을 잃고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인들은 일본의 식민이었었어요. 일본 사람의 국적은 일본 국적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일본이 면회주에 와 있는 한인들은 우리 국민이다 하고 간섭하기 시작하면 러시아로서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는, 아무리 정체성이 일본과 맞서 싸우던 사람들이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로 가는지 행선지를 알려주지 말라고 해요. 행선지를 알려주면 도망갈까 봐. 그리고 신분증 다 뺏고 호위병, 이렇게 감시병 붙여서 사람들이 타는 기차가 아니라 개돼지 화물 실어 나르는 짐카 그 화물차에 그냥 때려 실었던 겁니다. 한 바곤이라고 하는데 한이 아니라 러시아 말로 한 바곤에 그 증언을 기록을 했었는데 8가족씩 넣대요. 그때 당시 한 가족이 얼마나 대가족이에요. 그러니 한 두 달 이상을 강제 이주를 당하면서 개돼지처럼 끌려가는 거죠. 많은 영유아들이 이제 사망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도착해서도 이제 행정명령에 쓰여 있길 다른 곳으로 이주를 못하게 거주지를 제한했습니다. 거주지를 제한하고 민족학교를 세우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군대도 이 사람들은 못 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수용소 개념으로 한인들을 이주를 시켜서 거기서 살게 한 거죠. 거기 도착해서의 상황인데요. 시간이 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동 경로를 보면 이쪽 지역에 있는 20만 되는 한인들이 이쪽 이 중앙아시아에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쪽 지역으로 한 2달여에 걸쳐서 강제로 이주가 된 겁니다. 지도상으로는 거리가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실제로는 6,000km가 넘는 길.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감이 오시죠. 이란, 이라크 아시죠? 아프가니스탄. 그럼 굉장히 멀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지역이에요. 요 밑이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바로 입니다. 이거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한인들이 농사만 짓다가 연해주에서 이제 살만해지니까 이유도 모른 채 끌려가서 이 땅에 살게 된 겁니다. 그 스탈린이 왜 한인들을, 그것도 일본하고 적대 관계에 있는 한인들을 강제 이주를 시켰을까라는 의문이 들죠. 그냥 독재자라고 괴롭히고 싶어서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한 결과 크게 한 3가지 설 정도로 왜 강제 이주를 시켰는지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 역사학자들이 주장하는 건 일제 스파이설입니다. 1937년 당시에 일본은 이미 만주를 쳐들어서 만주 전쟁을 일으키고 있었고 점령하고 있었고 연해주로 이제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스파이를 무지분했다는 연해주지요. 근데 그 일본의 스파이들과 그 스파이들 속엔 우리 한인들도 있었죠. 그리고 고려인들이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섞여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느껴서 이 스파이들을 일거에 없애려고 강제 이주를 시켰다. 이거는 스탈린의 말입니다. 러시아 공산당 측의 주장이에요. 그걸 이제 역사학자들이 받아들여서 스파이설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국제관계설인데, 이건 주로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문헌상으로는 역사학자들 니들이 말하는 게 맞지만 그런 문헌이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국제정세를 보면 말이 안 된다. 1937년 당시에 서쪽 끝에서는 소련이 러시아와 일전을 하려고 전운이 막 이제 감돌고 있었고, 동쪽 끝에서는 일본하고 전운이 감돌고 있었는데, 소련 입장에서는 동쪽국과 서쪽국 양쪽 끝에서 동시에 전쟁을 한다는 건 필패다. 스탈린도 그렇게 판단을 했고, 더 중요한 한쪽 지역으로 전선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서쪽 지역, 당연히 모스크바가 있는 서쪽 지역이었다. 그래서 일본과 밀약을 맺었을 것이다. 동쪽 끝. 일본 너희들을 끊임없이 배후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괴롭히고 있는 이 한인, 20만 한인 사회를 없애줄게. 대신에 우리 전쟁하지 말자. 라든가 뭐 이런 서로 이득이 되는 밀약을 맺고 한인들을 강제 이주시켰다는 게 국제관계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건 문서로 드러난 건 아직 없습니다. 정세상 그럴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죠. 그리고 설득력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인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난 다음에 러시아 정중앙에 있던, 만약에 동쪽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동쪽으로,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갈 부대들이 다 서쪽으로 가버립니다. 강제 이주 후에.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 사료들이,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세 번째는 농업이주설인데, 워낙 고려인들이
연해지 와서도 농사로 유명한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인들은 신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직도 러시아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한인들이 앉은 자리에선 바위에서 풀이 난다고 그래요. 저 사람들만 앉으면 그 돌덩어리 땅에서도 뭐가 자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농사를 농민들이 갔으니까. 그래서 그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을 중앙아시아 산모작이 가능한 한데 그 아랍 지역이라 유목민들이랑 농사를 안 짓고 있는 그 땅으로 이주시켜서 소련의 당시 아주 심각했던 농업 문제를 해결하게 했다라는 농업 이주설이고요. 사실은 이제 이런 세 가지 이유들이 다 복합적으로 얽혀 들어가서 스탈린이 그런 결정을 내렸던 거겠죠. 이게 여기까지가 두 번째 지금 이제 중앙아시아랑 이제 쭉 어느 날 떨어져서 살게 된 거예요. 거기서 초기에는 가을에 출발했으니까 도착했을 때가 겨울 초입이었거든요. 12월 이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땅굴을 타고 삽니다. 추우니까 땅굴을 타고 구석에 들어가서 거적되기 쉬워서 겨울을 납니다. 그 고려인과 함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분들도 한국에 많이 외국인 노동자로 들어와 일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역사 속에서 보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빚을 진 게 고려인들이 강제이주 됐을 때 우리 한인들만 놀란 게 아니라 그 사람, 중앙아시아 사람들도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버려져 있는 거예요. 게다가 겨울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식량이니 옷이니 요복이니 이불이니 갖다 준 겁니다. 한인들한테. 그 도움으로 얼어 죽지 않고 그 겨울을 납니다. 8년 봄에 토굴에서 나와서 농사를 짓게 되죠. 그러면서 또 한 번의 기적을 이뤄냅니다. 지금 소련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적성 민족들이 농업 영웅들이 되는 거예요. 모여 살았으니까 집단 농장을 이루고 살았거든요. 한인 집단 농장. 근데 한인 집단 농장의 그 수확량이 다른 지역 그 농장의 수확량의 10배, 20배가 넘어버리는 겁니다. 소련도 신기했죠. 그래서 제대로 장비를 준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한인들에게 큰 트랙터를 주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소비에트 연방의 소비에트 공산주의식 농업이 이렇게 효율적이고 좋다라는 이제 선전 매체가 돼요. 고려인 집단 농장이 자본주의 진영을 그 정도로 성장을 하고 지금도 중앙아시아 곳곳에는 고려인 농업 영웅들이라고 그러는데 소련으로부터 영웅 취급을 받은 분들의 농장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과 몇 년 사이에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다시 그 사회에 진입해서 안정적인 삶을 이렇게 이루어가면서 이제 잘 살게 돼요. 잘 살다가 1980년대 말이죠. 1990년 또 천지가 개벽을 합니다. 소련이 망해버린 거예요. 아시죠? 소련이라고 아시죠? 네. 옛날에는 세계를 양분했었잖아요. 미국과 소련이. 그 철의 장막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려인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일단은 소련 국민으로 평등하게 잘 살았어요. 소련 시절에. 그러다가 소련이 와해되면서 각각의 나라들이 독립을 하고 독립한 나라의 소수민족으로 지위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즈베키스탄, 지금도 그 CIS 국가라고 소련 독립국가연합이라는 연합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즈베키스탄이 독립을 소련으로부터 했어요. 고려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그럼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였을까요?
우리를 기억해 보면 됩니다. 잃어버렸던 우리 민족 교육, 민족을 찾는 거였었어요. 그 사람들도 이제 당연히 옛날에 소비에트 유니온으로 소련으로 살다가 나라가 독립했으니 우즈벡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제 확립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먼저 공용어를 그전에는 러시아어를 쓰다가 소련 시절에 우즈벡으로 당연히 바꾸게 되고 우즈벡 민족 교육을 강화하게 되고 그리고 각각 그 기관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우즈벡 민족으로 바꿔야 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고려인들이 일단 뭐 기관장으로 있던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오고 내려오고 어느 날 학교에 갔는데 생판 모르는 아랍어로 우즈벡어가 아랍어 비슷합니다. 수업을 다 들어야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경제 문제인데 소련이 몰락하는데 지금도 그래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중앙아시아가 어려운 게 거기 지금 평균 임금이 150불, 100불 내외예요. 15만 원, 20만 원 내외라 굉장히 살기가 힘들어졌고 그나마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수민족인 고려인들에겐 더더욱 힘들어진 환경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내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혼란한 와중에 전쟁이 일어나서 피난을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고려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 하면 아이고 여기서는 못 살겠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그리워했던 연해주 땅으로 돌아가자 하는 분들이 함부로 생겨서 연해주로 많이들 갑니다. 연해주로 가는 이유는 거기는 러시아말이 되거든요. 그리고 중앙아시아 국가들보다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조금은 더 낫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 기반 다 버리고 근리 이민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또 일부는 연해주보다 우리 역사적인 모국인 한국이 잘 산답니다. 거기 가면 일도 많고 월급도 많이 준다더라. 그래서 이민은 아니지만 외국인 노동자 신분으로 한국으로 오신 분들이 현재 안산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8만여 고려인 국보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북소련 사회의 고려인들이 한 50만 명 정도 돼요. 50만 명 중에 건 2년 전에 8만이었으니까 지금은 한 10만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8만 이상이 한국 모국으로 와서 살고 있고 그리고 한 4, 5만 정도가 연해주 지역에서 새롭게 정착해서 살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조금 더 경제적 상황이 나은 곳으로 이주 노동자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스크바가 좀 낫다, 일자리가 있다, 거기 가서 일해서 돈 벌어서 돌아오고 뭐 이런 삶이 계속 살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이제 국내 상황으로 이제 그동안에 쭉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와서 살게 됐나 역사를 말씀드렸고 한국에서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 얘기 할 때마다 저는 일단 답답해서 한숨부터 쉬어지는데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코리아에서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돼요. 상식이잖아요. 코리아는 어디 가서 살아요? 코리아에서 살아야죠. 그럼 코리아에서 살면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법이 그걸 허용을 안 합니다. 고려인 동포와 조선족 동포, 그러니까 좀 가난한 나라 동포들이죠. 미국 동포들한테는 그런지 아니에요. 가난한 나라 동포들한테 H2와 F4 비자를 줘서 H2 비자는 거주권을 제한합니다. 3년 이상 못 살게 해요. 계속 거주를 못하게 해요. 3년 살면 나갔다 와서 1년 10개월을 최장 연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거 살면 이제 비자 끝나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5년을 안 주냐면 5년을 계속 살면 영주권 자격이 생기거든요. 그거 안 주려고 그 짓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H2 비자 받은 분들은
거주권을 제한하고, F4 비자는 동포 비자라고 동포들한테 일반적으로 다 주는 비자인데, 일을 못하게, 단순 노무를 못하게 해요. 일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막노동이나 아니면 뭐 공장에서 일하는 3D 이 업종의 일을 못하게 합니다. 고려인들이야 우리말도 모르고 한국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가서 먼저 한국 사람 나가고 불려가고 조선족 불려가고 말 필요 없는 그야말로 제일 아무도 안 가려는 현장에 보내지는 게 고려인들의 노동 환경이거든요. 무조건 파견업체나 인력업체 통해서 일용직, 시급, 최저임금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을 못하게 하니까 모국에 돈 벌러 왔는데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불법 노동을 하는 겁니다. 몰래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고 걸리면 벌금 내고 쫓겨나고 뭐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에게는 F1 비자나 C3 비자가 있는데 F1 비자는 방문 동거 비자라고 이제 가족들에게 주는 아이들이나 그러니까 부모들을 따라온 아이들이나 그러니까 부인한테 주는 가족한테 주는 비자입니다. 그런데 이 방문 비자의 문제는 부모들이 비자 기간이 끝나면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나가고 나중에 19세, 20세가 돼서 성인이 되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연장해서 한국에 있어도 이 F1 비자로는 계속 한국에 거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사 문제가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어요. 작년까지 그랬어요. 우리나라 재외동포법상 동포로 인정되는 범위가 3대까지예요. 3대가 지나면 우리 동포가 아니래요. 그게 우리 법이었었어요. 말이 안 되죠. 증손자가라고 다른 사람이 되는, 갑자기 다른 민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그나마 이 비자 가지고 한국에 남는데 4세대, 5세대 되는 고려인 아이들, 동포 아이들은 그 비자도 못 받아서 쫓겨나는 겁니다. 들어오지 못해서.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 작년, 재작년 외국인포럼 뭐 등등 안산 지역 시민사회단체 같이 많이 싸웠어요, 동부랑.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하나 해결을 했습니다. 4세대 이후도 동포로 인정을 할 수 있도록 작년에 거의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이고요. 주로 안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떼골과 여기 대학동 주변에 모여 살고 있고요. 대부분 $1,000, $1,500 들고 한국에 들어옵니다. 이분들한테 그 돈도 큰 비용이에요. 그래서 바로 일을 시작을 해요. 바로 노동을 하는 것도 불법이에요. 그것도 법률적으로. 불법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제일 큰 문제는 이분들의 정체성 문제인데, 우리나라가 다문화 정책을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돈도 엄청 쏟아붓고 하고 있는데, 주로 다문화라는 게 실제로는 한국에 이주한 결혼 이주민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그분들이 한국에 결혼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려하는 정책의 얘기고, 그 중심으로 들어가고, 외국인 노동자 문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고려인들은 다문화 영역에도 속해 있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속해 있지 않은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다문화 영역으로 치기엔 결혼 이민자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다 좋은 풍습이 있어서 20대는 다 결혼을 합니다. 40대는 할아버지 할머니세요. 한국에 대부분 결혼해서 오니까 결혼 이민자 다문화 그 범주에 안 들어가죠.
그렇다고 외국인 노동자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생활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분들은 코리안입니다. 타민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민족이 아닌데 그 잣대로 이분들에게 정책적인 것들을 들이대면 이분들이 상처를 굉장히 심하게 받습니다. 이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한국에 왔을 때 뭐가 제일 힘들고 서러웠습니까? 뭐가 제일 힘들어요? 그랬더니 일은 괜찮소. 일은 뭐 일하러 왔으니까 힘든 건 괜찮소. 월급도 많이 받고 줬어. 그런데 나는 까레이스키 한인이라는 자부심으로 중앙아시아 거기서 그렇게 살았는데 막상 한국에 오니까 나를 한인 취급을 안 하더라. 우리말도 못하는 외국인이라고 그러고 나가라고 그러고 그런 소리 들을 때가 제일 억울하고 힘들고 대부분 그렇게 말씀들을 할때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거니까 그것도 타인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서 시민사회가 더 관심을 갖고 이런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통일포럼에서 계속 이 고려 문제들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런 문제들을 좀 같이 공유하고 알아야 뭔가를 좀 같이 해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쭉 해왔는데 첫 번째는 고려인 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이분들이 한국에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제일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재동포 중에 유일하게 특별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고려인 분들이에요. 우리나라 800만 재동포 중에서도 제일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특별법을 만들어줬어요. 이 사람들을 좀 돕고 지원하자. 근데 문제는 고려인의 정의를 국외에 거주하는 고려인으로 한정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와 있는 8만 고려인은 이 법상 고려인이 아닌 겁니다. 국외에 거주해야 고려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좀 국내에 있는 고려인까지 포함해서 고려인의 정의를 바꾸고 그리고 아까 뭐 H2니 F4니 F1이니 이상한 그 비자들 주지 말고 F5 영주권 주자 원하는 사람에게 이 범죄 경력이 없으면 그것만 확인해서 한국이 영주권을 주면 이분들이 자유롭게 오가면서 일하고 살 수 있으니까 이분들이 원하시는 게 제일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도 사실은 이 거주권과 노동권이 협조가 안 돼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가 민간단체, 일반단체, 지자체가 협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노력들이겠죠. 세 번째가 역사 정체성 및 모국문화 탐방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고려인들이 워낙 오랜 세월을 밖에서 사셨기 때문에 스스로의 역사도 잘 몰라요. 강제이주 역사, 탄압당했던 역사 다 할아버지랑 부모님도 휴시했고 아무도 그 역사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러시아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리고 한국 역사도 잘 몰라요. 이분들이 한인으로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한민족 그분은 이제 러시아의 한인들이나 중앙아시아 한인들로서의 정체성을 존중하면서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에 관한 교육과 그러기 위한 모국문화 탐방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모국이라고 발전했다고 와서 보는 현장이 다 험한 곳들입니다. 살기 어려운 주거층과 공장집 이렇거든요. 우리말을 잘 모르니까 여행도 잘 많이 못 다니세요. 좋은 분 모시고 다니면서 입자되는 분 모시고 다니면서 굉장히 좀 좋아하시고 세 번째가 한러 양방 성향 언어 교육입니다. 아직은 법이 이분들의 한국
그 영주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자가 끝나면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문제거든요. 아이들이 여기서 계속 살면 상관없는데 돌아가서는 러시아어를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국어와 함께 러시아어를 읽고 아직은 꼭 필요한 상황이고 그러기 위한 그 지역, 고려인 지역에 지역화성센터가 또 있어야 된다. 떼꼬리는 해결을 했어요. 너머를 만들면서 시에서 3층짜리 건물 받아서 거기 시 위탁기관이 돼서 굉장히 이제 아주 잘 하나의 모델로 꾸려졌습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 사변입니다. 여기 이제 시에서 떼꼴 하고 났더니 이제 손을 털고 싶어요. 주로 당나정층이나 외국이 저쪽 강원도 쪽 중심으로 돼 있거든요. 상륙부 쪽으로는 아직 관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도 지역아동센터라고 먼저 꼭 하나 만들어서 아이들 교육 문제, 교육 문제 좀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와 굉장히 유사한 민족이 독일 민족인데 우리는 구소련 땅에 50만이라는 한인들이 살았지만 독일은 구소련 땅에 200만이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망하면서 독일이 먼저 한 건 독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독일계 소련인들을 다 받아줬어요. 그냥 받아준 게 아니라 오래 외국에서 살았으니까 새롭게 독일에 정착하고 살 수 있도록 언어교육, 정착교육, 노동, 일자리 취업 발전 등등을 국가에서 한 6개월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들면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소련 땅에서 너무 오래 살아서 못 돌아오는 독일계의 민족들에게는 러시아 정부와 독일 정부가 매칭 펀드를 해서 독일이 조금 더 잘 사니까 한 70% 되고 러시아가 좀 힘드니까 한 30% 돼서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정도 모으면 독일이 70만 원, 독일이 한 30만 원, 러시아가 30만 원 내서 러시아에 아직 살고 있는 독일계 러시아인들 지원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못 오더라도 거기서라도 잘 살라고. 우리랑 너무 비교가 됐어요. 독일 사람들이 훨씬 많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경제적인 차이가 아닙니다. 근데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그 정도 수준은 올라가 있고 경제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식 문제입니다. 독일에는 기본법으로, 재정법이 아니라 기본법으로 동포 규정을 하고 있는데 과거 독일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은 물론 옛날에 독일 시민이었으면 당연하고 독일 국적을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독일 피가 아니더라도 독일 말을 쓰고 있고 교육 문화적으로 동질성이 확인되면 독일 민족으로 받아들여 인정을 하는 겁니다. 워낙 오래 살았으니까 피가 얼마나 섞였을지 모르는 거고 말 당연히 잃어버렸을 테고 문화도 지키기 어려웠을 걸 인정을 하는 거죠. 다만 이 언어 교육 문화적 동질성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독일로부터 배워야 될 사례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바탕에는 독일의 인본주의적 역사관과 책임의식이 그 나라의 바탕이 깔려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실은 800만 재외동포 중에 일본과 러시아, 중국에 400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절반 이상이 우리 그 이웃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재외동포, 고려인동포, 조선족동포 많이 나갔다고 하지만 이분들이 사실은 우리들의 큰 자산이라는 걸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죠. 누구도 가지지 못한 자산이거든요. 러시아에 가면 우리도 러시아로 뭐 기업이 진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러시아를 잘 이해하고 러시아 국민으로 살고 있는 한민족이 있어요. 그게 고려인이고, 중국에 가면 그게 조선족 분포고, 일본에 가면 제일본 분포고. 다른 민족들에겐 그 자산이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 없어요. 중국 사람들 화교들이 있는데 화교들은 좀 한국적이 다르죠. 화교들은 다 중국 국적 가지고 있거든요. 그 현지의 국민이 아니에요. 러시아도 없죠. 동북아에서 동북아 민족으로, 동북아 시민으로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 하지만 좀 어렵고 힘든 동포들을 우리가 교류하고 보듬고 이해하고 이 다리로 삼는다면 우리나라에게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질문 있으십니까?